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김광일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의 드디어 정책이 제대로 한번 붙기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은 증세, 세금을 걷는 쪽으로 얘기를 꺼냈고, 이제 윤석열은 감세,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증세 대 감세, 증세 대 감세, 이 프레임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대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또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국토 보유세, 토지세, 한마디로 말하면 땅세죠. 땅세. 땅에다가 세금 물리겠다. 이 땅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바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이 반대 논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 반대라는 말을 왜 꺼낸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한 여당 후보, 이제 그런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20일 전후로 해서 얼개를 다 갖추겠다 그런 상태에서 투스톤, 두 개의 돌멩이란 뜻이죠. 투스톤, 윤석열의 석, 이준석의 석, 돌석자는 아닌데 그냥 투스톤 이렇게 정가에서는 부릅니다. 이 투스톤의 그 김종인 바짓가랑이 끌어당기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속세는, 속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네. 끌어당기는 것 같으면서도 좌충우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땅세, 토지세 얘기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일단 좀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게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입니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 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합니다.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노란하는 바보짓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성 언론, 참, 네. 또 악성 언론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패 정치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끝끝내 대장동 게이트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이냐. 대장동 게이트를 이제 부패 정치 세력,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을 이야기하겠지요. 당시 성남시 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제 새누리당 시의원들,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곽상도 의원을 이제 국민들이 떠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부패 정치 세력, 그리고 악성 언론에 노란하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재명 후보는 바보라고 욕을 퍼부은 셈이 되는 거고요. 이 증세를 하고 국토 보유세를 걷어들이고, 그래서 기존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거기다 또 하나 더 옥상옥으로 국토 보유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들은 다 악성 언론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든 궁지에 몰리면 대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전 언론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는 그런 모험을 감행할 때가 있습니다. 소수의 그 지지자들을 보듬고 그 지지자들하고 동행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있어서 보유세와 거래세와 보유세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화두를 제대로 꺼냈다. 뭐 이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11시 김광일 쇼 그리고 조선일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대신에 집값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유세의 그 비율을 늘리고 대신 거래세를 경감시켜서 거래는 활발하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건 부담스럽게 이제 그렇게 기본 틀을 짜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니냐 이제 그랬었습니다. 거래세를 경감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요. 이제 이게 거래세를 낮춰준다. 이제 거기에는 부분적으로는 뭡니까? 부동산 소개할 때 내는 복덕방비 이것도 좀 경감을 시키고 이제 이거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 거래세를 낮춰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보유세는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 종부세를 말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본 방향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이 땅세, 국토 보유세 이제 이거는 너무 과격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근본 그 국가 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의식한 나머지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라는 말 대신에 기본소득 소득세, 토지세, 기본소득 토지세 이런 말을 쓰더군요. 그러니까 땅세를 걷어서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다시 현금을 살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 국민에게 땅세를 거두면 약 50조 원쯤 이제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는 있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가 상위 부동산 보유 상위 10%만 땅세를 더 내는 거고 나머지 90% 국민들은 비록 조금씩 땅세를 내긴 하더라도 이제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으니까 플러스 소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야당이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아니 국민을 1대9로 나눈다는 거야. 상위 부동산 소유 10% 그리고 나머지 90% 국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기존의 재산세, 종부세하고 어떻게 서로 조정이 될 것인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70%, 80%가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에도 땅세가 붙을 것이냐. 이제 이 문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공동주택 소유주들에게도 일정 지분의 땅이 있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채 정리되지 않은 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매우 세게 이 기본소득 토지세, 국토보유세, 11시 김광일쇼는 그냥 두 글자로 땅세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물어붙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기야 미국 선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말이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말, 어느 나라 선거에든 다 통용되는 말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고 수렁으로 자꾸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현상, 그걸 이재명 후보인들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지금 알고 있는 셈일 텐데요. 이제 그래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땅세, 국토보유세, 이념적으로 치면은 공산주의하고 그 맥이 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금 중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땅은 중국 공산당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에게는 뭐 60년, 70년 이렇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가짜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염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더 걱정을 하는 이유가 윤석열 후보는 지금 세금을 깎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종부세 이걸 완화를 하자. 종부세 세율을.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 1주택자 집이 한 채밖에 없는 특히 장년층, 고령층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수입은 많지 않은, 거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면제를 하자.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면 이중과세 아니냐. 재산세하고 합치자. 왜 땅은 하나인데 왜 집은 한 채인데 재산세 따로 내줘. 나중에 종부세 따로 내줘. 세금을 두 번이나 걷냐. 그러면 이거는 합치자.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완화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고 궁극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글자로 감세입니다. 감세. 그런데 이재명은 어찌되었건 뭐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건 말건 아무튼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50조를. 그럼 이거 증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복잡한 얘기들은 다 쓸려나가고 딱 두 글자씩만 남는데 이재명 증세, 윤석열 감세. 이 프레임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 매우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민주당 쪽에 끼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가 열렸죠.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이게 책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힘당에 소속되어 있는 네로라 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총집결하다시피 그렇게 그 출판 기념회에 모였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세긴 셉니다. 다들 왔다고 그래요. 빈손으로 안 가죠. 다 봉투 하나씩 들고 가죠. 액수 미상의 봉투 들고 갑니다. 어떤 정치인은 현금 카드 등록기를 갈고 가서 카드로도 현장에서 그 출판 기념일에 돈 받았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총괄 선대위원장 사실상 원톱을 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자
이제 더 너도 나도 눈도장 찍으러 가는 겁니다. 봉투 하나 들고 가서 눈도장 찍는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러한 정치 행태는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2021년 11월이나 똑같습니다. 300명이 넘는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다 집결을 했다고 해요. 테이블에 이제 헤드 테이블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김동인 전 경제부총리는 축사를 하면서 책에 나온 김종인 위원장의 청년 시절 모습을 두고 아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또 너스레를 떨고, 윤석열 후보는 책을 넘겨보면서 미소를 짓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세훈, 원희룡, 그다음에 현역 의원 중진급 10여 명, 이홍구, 정은찬 전 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진중권, 권경애 300명이 넘는 인사들이 왔다고 그래요. 이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화끈하게 김종인 위원장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김 박사님께서 김종인 씨가 박사학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박사입니다. 제대로 된 독일 경제학 박사입니다.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륜으로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너무 나가죠. 윤석열도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물론 그 자리가 자리니만큼 김종인을 위한 자리니까 윤석열도 좀 말에다가 뻗어를 많이 혀에다 발라가지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듣기는 좀 불편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아무 직함도 없는 그냥 자연인 김종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당에서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뽑은, 국민들이 50% 동참을 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가 한 일개 자연인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민족 지도자라도 되는 듯이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윤석열 후보는 잊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잊으면 안 됩니다. 본인은 공식적인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김종인 씨의 옷소매를 붙잡아야 하겠다는 그 생각은 10분 이해가 됩니다만, 말에 무겁고 가벼움, 그 다음에 격식, 이것을 정확한 그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듣는 저는 좀 불편합니다. 윤석열이 김종인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해 주실 거라 확신하고,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하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네요. 이번 대선에 역할을 해 주실 거라 확신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보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경력, 이력이나 나이 차이로, 연배로 본다면 아저씨 뻘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할아버지 뻘이죠. 할아버지 뻘입니다. 이준석 씨한테는 김종인 씨가 할아버지 뻘이죠. 그렇다면은 말을 깍듯하게 해야 된다는 점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그 자리가 김종인 씨의 출판 기념회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이준석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 대표입니다. 어찌되었건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
보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니, 일개 공당에 당 대표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무 우선권을 준 대통령 후보, 물론 그 실질적인 권한에서 대통령 후보는 당 대표보다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당 대표는 당 대표인 겁니다. 외부에 있는 한 자연인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조할 수 있으면, 자기가 비서가 되겠다는 말을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 대표가 외부에 있는 일개 자연인한테 제가 보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극단적인 아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뜨뜻미지근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계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웃었다고 그럽니다.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옷소매를 잡아야 되는 선거 전략적 그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말이 좀 심합니다. 김종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단계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맨 위에가 총괄 선대위원장, 이제 김종인 씨가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가 상임선대위원장. 근데 당대표는 이제 자동적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지요. 근데 상임선대위원장 밑에 공동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들이 있죠. 본부장들 있는데, 지금 선대본부장 후보군으로 오르고 있는 인물들 이름이 권영세, 그 다음에 MB정부에서 비서실장 지냈던 임태희 전 의원, 그 다음에 주호영, 윤상현, 김태호, 김용태, 나경원, 뭐 이런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은 부동산 문제,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문제를 놓고 이재명은 증세, 윤석열은 감세, 이런 프레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화끈한 화두는 역시 이재명이 말하는 땅세, 이거 더 걷어들이겠다, 50조.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은 종부세를 완화, 면제, 통합, 이런 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마음은 어느 쪽으로 더 끌리시는지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11시 김구환쇼 톱뉴스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드디어 등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후보인 이재명 드디어 등 돌렸다. 뭐 어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면 잠깐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서로 차별화 전략에 따른 그런 균열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후보가 되더니 달라진 사람이다. 이재명 그럴지 몰랐는데 달라졌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달라질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시기가 좀 빨리 오네 이런 뜻일까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말을 좀 세게 했더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하는 말처럼 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서민경제에는 만행을 저질렀다. 만행.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죠.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도무지 좁혀질 생각이 없는 듯 자꾸만 벌어지고 있고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적 밉상이라느니 또는 폭력적 인상이 뿌리기 때문에 부인이 낙상을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도 혹시 가정폭력 아니냐 이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이 있는 것처럼 수세에 몰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한민국 제1야당의 후보로 결정이 된 지난 11월 5일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요. 여론조사가 약 20개쯤 있었습니다. 그 20개쯤 있는 여론조사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10%포인트 가상양자 대결 또는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20%포인트 이상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른바 시쳇말로 똥줄이 타는 거죠.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선거 끝난 것 아니냐. 대장동 수렁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거기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언론 탓을 합니다. 이게 오로지 악성 언론 때문이다. 이게 오로지 조중동 때문이다. 이게 오로지 TV조선하고 채널A 때문이다. 이것이 오로지 11시 김광일 쇼 때문이다. 그런 식의 언론 탓을 하는데 참 악성인 것은 이재명 씨가 악성이라는 말을 쓰더군요. 언론을 예전에는 뭐 일부 보수 언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악성 언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악성 언론. 그 말 자체가 악성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증세 정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데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당연하지요.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비판해야 될 대목이 있으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악성 언론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국민 탓을 합니다. 어떻게 탓을 하느냐? 바보 같은 국민들. 악성 언론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 같은 국민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신문이나 방송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비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면 다 바보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본인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거창군청 앞에서 그제 이런 얘기를 했지요. 어디 가나 말실수 하나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요만한 거로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도 노코멘트 나몰라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쁜 언론 환경입니다. 누군가 이 기울어진 눈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악성 언론은 따로 있죠. 서울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의 뭐 뉴스공장 여기는 정말 노골적으로
좌도 우도 뭐 이렇게 우리는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는 참 대단해요. 김어준 씨. 그냥 눈치 안 보고 좌고 우면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재명 뭐 조국 지지하고 후원하고 옹호하고 역성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악성 아닌가요? 36년 언론 생활한 자꾸 지난 세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 감각으로는 그렇습니다. 11시 경호할쇼는 불편부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럼 말실수를 한 건 또 사실이에요. 가령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 오피스 누나 확 끄는데요.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이런 발언들. 이거 악성 발언 아닙니까? 악성이라는 말을 본인이 썼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렇게 또 말을 했네요.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너무 편파적으로 이재명의 의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걸 기사 제목으로 달고 언론이 이재명 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추미애 전 장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언론이 야당이 주장하는 걸 제목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지적하는 것을 야당이 따라갈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언론이 뼈아프게 지적을 하고 조중동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중동 신문 흔들면서 질문을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잘 모르는 모양이죠. 지금 조중동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고 민주당이 하는 말은 다 깔아뭉개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조중동이 야속하다고요? 뭘 거꾸로 보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렇게 말했네요. 언론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것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작은 실수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댓글을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민심입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민심을 민심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을 악성 언론이라고 하는 순간 수렁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언론 탓을 하는 것은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첫째, 언론 탓을 하면은 그 선거대책위원회 내부가 매우 편안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선거대책위원회 내부 사람들이 우리 자기 반성이 필요해. 우리 자아 비판 좀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어. 크게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해야 조금이라도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악성 언론, 바보 같은 국민들 이렇게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순간 내부가 편안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그래도 집권 여당인데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외부에다 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악성 언론, 바보 국민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편하게 저녁 먹고 술 먹고 그러겠지요. 이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압도적인 격차로 자기네들 대통령 후보가 프레임 전쟁에서도 뒤지고 있고 지지율 전쟁에서도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 발짝이라도 빠져나오려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되고 우리 이번에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사람 물갈이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체질 개선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아니라고 안주해 왔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가 다
무망한 일이 돼버리는 거고,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핵심 지지층, 숫자는 줄어들고 대신 머리는 더 단단해지는 이런 핵심 지지층 하고 이제 스크럼을 짜게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중도층 확산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 발언일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은 마셔서는 안 되는 부동액이 된다. 자기들끼리 온라인에서 조작한 대안 현실로 선거를 치를 생각인가 보다. 조국 사태를 보고도 배운 게 없다. 진중권 씨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네요.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이재명이 사이다라고? 내가 봤을 땐 부동액이야, 부동액.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부동액. 진중권 씨가 말을 참 세게 해요. 그런데 패부를 찌릅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은 사이다가 아니라 부동액. 이제 날씨 추워지면 자동차에 부동액 넣어야 되지요. 부동액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맞불을 놓는 작전으로 갔어요. 나한테 날아오는 화살이 대장동, 나는 윤석열 후보한테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맞불 작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전혀 먹히지를 않자 그 다음엔 시선 분산, 하루에 한 건 주의로 막 던지기 정책을 막 발표를 하는 겁니다. 막 던지기. 1인당 100만원 국토 보유세. 이제 막 던지기에도 불구하고 그 거의 신기록에 가까운 지지율 격차가 변함이 없자 이제 언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악성 언론이다. 그 악성 언론에 귀 기울이는 국민들은 다 바보다.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하나만 볼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조사를 했는데요. 엊그제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45.6%, 46%입니다. 이재명 32.4%. 격차가 14%포인트, 14포인트.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은요, 지난 10년 동안 모든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겨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뭐 광역단체장 선거가 됐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 수도권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의 텃밭이요, 이재명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도 이재명이 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35, 윤석열이 42, 7%포인트 차이로 경기도하고 인천에서도 윤석열이 이재명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매우 엄청난 뉴스입니다. 수도권이 바뀌고 있다.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말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정권 교체 여론이 거의 60%에 다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야당 대통령 후보와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 돌리기에 나서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긴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책상에서 현장 감각 없이 의사결정을 했다.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분 동안이나 작심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졌다지만 서민 경제는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체감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정부 종합청사, 시민단체, 지역화폐,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찾아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서민 경제를 눈으로 봤다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국민들께 안겨드렸다. 만행에 가깝다. 서민 경제에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 뜻입니다.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 누가? 문재인 정부가. 누가 한 얘기냐?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당의 이재명이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한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 경제에 야만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만행을 저질렀다. 본격적인 완전한 등돌리기가 시작됐다라고 분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단계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누차 우리가 목격했다시피 이재명 입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라, 이런 요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만행을 저질렀다. 등돌리기, 여기에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 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교체. 그러면 나 이재명도 정권 교체예요 라고 국민한테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과 이재명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차별화.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등 돌려야죠. 등에 칼 꽂거나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등에 칼 꽂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거 이상 더 말로써 칼을 얼마나 더 세게 꽂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는 문재인의 탈당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탈당하시오. 선거 중립. 말을 명분을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5일 이후에 실시된 20개가 넘는 여론조사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이재명이 등 돌리고 등에 칼 꽂고 그러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지요.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지요. 국민들 눈에 공식적인 대응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야말로 파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이제 익명을 전제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후보 되더니 달라졌어,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자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민주당 후보가 되기 전 경기도 지사직을 갖고 있었을 때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를 향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알랑방구를 꾸더니 민주당의 후보가 되자 태도가 달라졌다. 친문 대깨문들과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얼마나 때려주고 싶겠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등돌리기, 차별화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강 구도 대결에서 양강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윤석열과의 지지율 격차가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제 그래서 이재명의 입이 좀 더 세지고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그래서 그 만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말도 나왔고, 후보가 되니 달라졌다. 이런 말이 이재명 후보와 청와대 양쪽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100만 골드 버튼이 코앞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